지난 역사 패턴상 무조건 상승했던 타이밍이 있었고 그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100% 확률로 암호화폐 시장에 반등이 올 거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는 비트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비밀 병기 같은 이벤트였는데 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리서치팀 분석에 따르면요. 1939년 이후에 지난 80년간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한 번도 예외 없이 상승했었고 평균 플러스 19%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비트코인도 관철된 3번의 중간선거에 2014년, 2018년, 2022년 이때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선거 이후에 1년 동안 평균 54% 폭등했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죠. 역사적인 패턴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 상승한다, 뻔한 이야기로 치부할지 모르시겠지만 여기는 정치 이벤트랑 시장 심리가 만들어낸 숨겨진 법칙이 숨어 있었다는 거. 그렇다면 도대체 선거랑 비트코인 가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큰손들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부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선거 직전에 누가 이길지,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미 월가의 거대 자본은 겁을 먹고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버립니다. 실제 과거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마다 주식시장도 급락했었고요. 특히 비트코인이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폭락했습니다. 2014년 마이너스 56%, 2018년 마이너스 73%, 2022년 마이너스 64% 폭락, 엄청난 낙폭을 보여왔었는데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끝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대 정작 속으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온체인 대지로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 블록체인상의 거래를 분석한 글래스 노드의 지표를 보시면은 겉으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거꾸로 고래들과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조용히 사들이는 강력한 매집 신호를 보였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축적 트렌드 점수라는 게 있어요. 값이 1에 가까우면 온통 검은색으로 표시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시장의 공포가 정점일 때 이 지표가 거의 1에 근접했습니다. 겉으로 모두가 팔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돈들은 오히려 저렴해진 코인을 쓸어담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를 앞둔 혼란기, 여기서 폭락장은 스마트머니에게 일종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를 채울 만큼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선거일 지나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억눌렸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싹 걷어지면서 이제는 방향성을 알겠다 이렇게 안심한 큰손들이 위험자산에 다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상승 랠리죠. 앞서 말씀드린 놀라운 통계, 선거 이후 1년간 S&P는 19%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54%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시장의 메커니즘이 돌아간 결과였다는 거고 마치 눌러뒀던 스프링이 탁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까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봅시다. 이 기업은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변신한 곳인데요. 최근에 3월 첫째 주 무려 12억 8천만 달러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 18,000개를 추가로 싹쓸이 매수했다고 발표했어요. 그 결과로 현재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총 74만 개가 됩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대략 560억 달러인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다른 사업으로 번 돈이 아니라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빚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꾸역꾸역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MSTR만의 특별한 전략, 일명 프리미엄 피드백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무한 증폭 사이클인데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항상 자기가 가진 비트의 순자산 가치보다도 비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비트를 1주당 1개 가치만큼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식시장은 미래 성장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보다 더 높게 주가를 쳐준다는 거죠.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이 프리미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비쌀 때 신주를 팔아버린다거나 혹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우선주를 발행해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의 주식과 우선주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비트를 한꺼번에 매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식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당 가치가 희석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불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선주에는 재미있는 장치가 있어요. 비트 가격이 하락해도 이 우선주 투자자들에게 연 11.25%라는 짭짤한 이자를 변동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추구형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폭락해도 연 11% 수익은 보장되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고 돈을 대줍니다. 한편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그 돈이 비트코인 매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트 상승했을 때
주가 폭발력이 훨씬 더 커지겠다. 이러면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결국에 안정자본과 투기자본 모두 끌어들이면서 비트 상승률 이상의 상승률을 주가에 뽑아내는 구조를 만든 거고, 실제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가 크게 상승할 때 MSTR 주가는 보통 비트 상승폭의 1.5배에서 3배까지 뛰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2배 ETF 같은 이런 역할들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겠죠. 올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업계는 역대급 정치 로비에 나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쉐이크라는 슈퍼팩이 무려 2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쥐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친크립토 후보들에게 밀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현재 미국 상원 문턱에 걸려있는 클래리티 법안, 즉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을 통과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만 통과되지면 지금까지 애매모호했던 규칙들이 명확해지고요. 기관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심하고 비트랑 알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굵은 쇠사슬로 묶여있던 업계의 손발이 풀리는 건데, 코인베이스랑 마라톤 디지털 같은 기업들에게는 이 법 통과가 운명의 한 수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요. 아니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가장 큰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2026년 3분기까지 힘든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 돌파했죠. 인플레이션 재발 공포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일 거고, 트럼프 쪽에서 지명한 워시 신임 연준의장은 원래부터 매파 성향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금리를 안 내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름까지는 시장이 계속 널뛰게 하면서 많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비트도 6만 달러, 7만 달러 박스권에서 투자자들 애를 태우는 이런 시소 게임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초대형 뇌관이 서서히 장전되고 있다고 봐요. 바로 기관들의 물밑 매집과 정책 변화의 움직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 이미 2024년에 승인돼서 같이 열렸고요. 실제로 2025년에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도 움직였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 정부가 보유한 32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풀지 않고 국가전략 비축자산으로 영구 보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정부도 비트코인을 금이나 기축통화처럼 전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니까요. 게다가 앞서 언급드린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 합법적인 금융망을 마음껏 구축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조성이 됐다라는 거. 결정적으로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월 선거일 이 미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바로 그동안 짓눌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싹 사라지겠죠. 이제 앞으로 2년간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의회 다수당이 되고 어떤 규제 법안을 밀어붙일지 윤곽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이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규제 명확성의 신호탄이 빵 하고 터지면요. 지난 수개월 동안 대기 중이던 기관 자본이 홍수처럼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거고, 비트코인은 1년 넘게 뚫지 못했던 7만 8만 달러 장벽 가뿐하게 돌파하고 이전 최고가마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불꽃놀이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 시작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프리미엄 레버리지 사이클이 본격 가동되겠죠. 비트 상승하면서 MSTR 주가가 2배, 3배 상승할 거고, 주가가 높아지면 주식을 팔아서 비트 사고, 또 이렇게 양쪽에서 불이 붙는 로켓 엔진처럼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을 수 있어요. 코인베이스랑 마라톤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규제 풀렸다. 이런 안도감으로 인해서 기관 자금이 코인베이스로 또 마라톤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요. 이제 암호화폐 테마주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이라는 이 새로운 스토리가 붙으면서 주가가 단순하게 비트코인 오른 만큼이 아니라요. 그 이상으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마라톤도 역시 비트코인 채굴 사업부, 비트코인 가격덕을 보고 또 새로 시작하는 AI 전력 사업부는 미래 사업은 프리미엄까지도 받으면서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겠죠. 한마디로 2026년부터 2027년에 걸쳐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크립토 상승 랠리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불안에 떨리던 시장 참가자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도대체 뭘 놓쳤던 건가? 이런 생각 드실 거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바로 중간선거 불확실성 해소라는 스위치가 켜지길 기다리면서 고래들과 기관들이 판을 짜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분들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라고 해서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투자에는 늘 변수가 있고요. 또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통계랑 현재 정황들을 토대로 확률 높은 전략 짜두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공포의 시기를 거꾸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 과거 데이터상 중간선거 2개월, 3개월 전에 8월에서 10월쯤 이때 시장이 가장 출렁이고요. 또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도 비슷하게 가준다면은 또 그 시기에 온갖 악재 뉴스가 쏟아지면서 사람들은 망했다, 비명을 지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천천히 사모해야 될 시기일 수 있다는 거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로 나눠서 모아가는 전략, 이 DCA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혹시 더 떨어져도 평단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양쪽으로 나누는 전략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일명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한쪽 끝에 비교적 안전한 자산을, 또 다른 쪽 끝에는 높은 성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큰 자산을 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번 경우에 안전한 쪽에는 비트코인 그 자체나 아니면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꾸준히 따라가니까 최소한의 수익은 확보되는 안전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끝쪽 끝에는 오늘 말씀드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레버리지 수혜주,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마라톤 디지털처럼 정책 변화로 기업 가치가 뛸 수 있는 주식을 담으시는 겁니다. 이쪽은 비트코인만큼 떨어질 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와줄 기대주들이죠. 앞서 원리도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50% 올라갈 때 MSTR은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이런 구조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리게 된다면은 결국에 투자 심리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의 중간선거 정치 이벤트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공포를 극도로 높였다가 결과가 나오면은 환호로 바뀌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또 그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선거 후에는 주식도 비트코인도 늘 빠짐없이 상승을 해왔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기관들이 작은 파이프라인까지 열려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극에 달한 지금 시점, 이런 얘기를 듣기에는 현실감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들, 현재 움직임들 조합해서 찬찬히 보시면요, 저에게는 오히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물론 세상 일의 100%는 없겠지만서도 만약에 이번에도 역사랑 같은 랠리가 온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준비된 사람이실까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이번엔 다르다라는 이런 신호가 나타나신다면은 그 조짐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경고 신호들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이 시장의 하락장일수록 오히려 무리하고 위험한 매매보다는 안정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런 현물 중심의 원칙 매매로서 투자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하락장이고 흐름이 답답하다, 또 지루하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이 조금 더 자극적인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익이 빨리 벌고 싶다, 이런 수익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생각도 안 했던 이런 방식의 선물 매매라거나 위험한 매매들을 시도하고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 이런 타이밍일수록 또 무리하고 위험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요, 조금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서 시장을 운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빗썸 같은 이렇게 현물 시장 중심으로 차분하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잘 알지 못하는 해외 거래소라거나 선물 매매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그 리스크가 정말로 크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청산이 발생할 수 있죠. 잠자고 일어났는데 전재산 날라갔다. 이거 한두 번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작은 변동성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면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투자에서는요, 이 몰빵 투자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조절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욕심만으로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에서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작은 수익이라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보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모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방법은 큰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꾸준히 원칙을 지키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 욕심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이런 매매 습관들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이 3년 뒤에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은행에 넣어뒀을 때 3년 뒤에도 100만 원 그대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잘만 투자하시면은 이 100만 원으로서 내 계좌의 운명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코인이 그런 마법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일지, 아니면 한 방에 인생 역전까지도 노릴 수 있는 리플 XRP일지,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희귀하도록 설계가 된 코인이죠.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그 95% 정도가 모두 채굴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며칠 전에 노드 2000만 개 돌파하면서 최상에 풀린 상황이고요. 이제 남은 5%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겨우 5% 정도만 새로 나온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희소성이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시죠? 여기 또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비트코인을 더욱더 희귀하게 만들어줍니다. 반감기는 4년마다 찾아오는 비트코인의 특별한 행사인데요. 이때가 되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2024년 4월에도 반감기가 한 번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 비트코인은 하루에 약 450개 정도만 새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8년에 또 한 번 반감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하루에 겨우 225개 정도의 비트코인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 전 세계가 하루에 225개 가지고 서로 살려고 할 테니까 이 상상만 해도 공급이 얼마나 모자랄지 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한다. 가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수요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개인들이 주로 사고 팔았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2024년 1월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이게 나오자마자 미국 월가 큰손들, 예를 들면 연기금, 자산운용사, 국가펀드까지도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수하기 시작을 했었죠. 게다가 그 유명한 블랙록조차도 비트코인 ETF 출시하고 나서 약 78만 개 정도를 사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수십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참고로 옛날에 금 ETF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은 게 거의 7년 가까이 걸린걸요. 비트코인 ETF는 1년 남짓 만에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그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그만큼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큰 손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바닥을 받쳐준다라는 사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2026년 초 비트 가격이 한때 6만 달러 선까지 출렁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죠? 이 겁먹은 개인들 던지는 물량 때문에 가격이 크게 폭락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ETF로 유입된 기관 자금이 오히려 그 하락을 기회 삼아서 비트를 더 사들였습니다. 쌀 때 더 많이 사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유명 기업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하락해서 장부상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돈을 더 빌려가지고 더 사는 배짱을 보여줬습니다. 이 믿기 힘들겠지만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를 100%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초창기부터 잃어버린 코인들도 많아요. 비밀번호 분실 포함해가지고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코인이 300만에서 400만 개는 된다라고 하고요. 1년 이상 장기 보유용으로 잠가둔 물량도 전체의 70%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실제 시장에 굴러다니는 코인들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요점을 정리드려보자면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매수하려는 큰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게다가 많은 비트코인은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는 이 공급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에 강력한 바닥이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기관들이 죄다 받아 담아버리다 보니까 예전처럼 폭락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3년 후, 그러니까 2028년 반감기 시점에서는 하루 225개밖에 안 나오는 비트코인을 서로 담겠다고 달려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물량이 없죠. 근데 돈은 넘쳐나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다면 리플 쪽 상황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든든한 바닥을 갖춘 안정적인 황소라면은 리플 XRP는 어떻게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리플 XRP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리플이 사실 많은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죠. 전 세계 55개국에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리플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리플 투자자들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은행이 많다면서 왜 XRP 가격은 안 오르냐?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리플넷이라는 소프트웨어고, 또 두 번째는 ODL이라는 XRP 토큰을 직접 사용하는 국제송금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동안 은행들이 주로 쓴 거는 리플넷 소프트웨어 쪽이었었고,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은행들이 쓰던 스위프트망에 대해서 리플의 최신 기술로 대체한 거라서 이 메시지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는 빨라졌겠지만 정작 XRP 토큰은 거의 쓰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냥 메시지만 리플 시스템 타고 주고받고 또 돈 정산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XRP가 쓰인 건 딱 한 가지,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0.00001 XRP 정도 아주 소량을 수수료로 태우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XRP 가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파트너십 뉴스는 많았어도 XRP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ODL 같은 경우에 그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말로 하면은 주문형 유동성 정도인데요. 이건 XRP 토큰을 국제송금의 다리로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한국은행이고요. 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미국에 돈을 잔뜩 쌓아두고 그걸 보내주는 방식이었었다면은 ODL을 쓰면은 제가 한국 원화로 거래소에서 XRP를 바로 삽니다. 그리고 그 XRP를 몇 초 만에 상대편 미국으로 전송을 해버려요. 그럼 미국 쪽에서 그 XRP를 받아서 바로 달러로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요, 불과 몇 초에서 몇 분 만에 끝나버려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XRP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일일이 해외에 달러 예치해 놓을 필요가 없고요. 돈 움직이는데 며칠 걸릴 일도 없습니다. 스위프트망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는 거고 엄청나게 편리하겠죠. 이 ODL 방식이 XRP 가격에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앞서 리플렛 소프트웨어만 쓰면은 XRP에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ODL을 쓰면 얘기가 다릅니다. 방금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이든 어디든 ODL 쓰려면 우선 시장 가격으로 XRP를 대량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대량 매도를 하게 되죠. 즉 거래소에서 실제 사고 파는 수요와 공급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든 은행이든 뭔가를 사면은 가격이 오르고 또 팔면 내리가겠지만 누군가는 또 매수해야 거래가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실제 매수 압력이 생겨야 토큰의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리플 CTO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 측에서도 예전에 몇천만 달러, 몇억 달러 규모의 송금을 XRP로 부드럽게 처리하려면 XRP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요. 이 토큰 가격이 어느 정도 높고 또 안정돼야지 큰 돈이 오고 할 때 가격 충격이 적기 때문에 시가총액 조그만 코인은 100억만 정도만 사도 가격이 출렁이겠지만요. 시가총액이 큰 코인은 100억쯤은 거래돼도 티도 안 나기 때문에 XRP도 그렇게 실제 사용이 커지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야 된다는 논리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 시나리오를 뒷받침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2024년 한 해 ODL을 통해서 처리된 국제 송금액이 1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 이 증가 속도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2025년 2분기에는 한 분기에만 1조 3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XRP를 통해서 오고 갔습니다. 1조 달러라니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날 정도죠. 물론 전 세계 모든 국제송금 규모 연간 134조 달러 이상에 비했을 때 아직까지 세 발의 피지만요. 이 성장 곡선이 가팔라요. 특히 아시아, 남미 지역 이런 XRP 기반 송금이 활발했습니다. 멕시코 거래소 비스토 같은 곳에서는 미국과 남미 사이에 XRP로 돈을 주고받는 서비스가 이미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호주 규제당국 ASIC 측에서 리플과 연계된 호주 달러 스테이블코인 AUDD에 정식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뭐길래 중요하냐? 이제 호주 은행들은 정부 눈치 볼 거 없이요. 리플 레저 위에서 달러랑 호주 달러 오가면서 결제할 수 있다는 뜻이고, 호주 정부가 우리 공식 금융 시스템에 XRP 기술 써도 좋다.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준 셈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만큼이나 엄청난 변화였겠죠.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USD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하고 있고요. 리플 레저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도입하면서 자체 생태계를 왕성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XRP 토큰은 그 중심에서 국제송금의 기축 통화처럼 쓰일 만한 잠재력이 커지고 있죠. 비트코인과 XRP에 대해서 제기되는 걱정들이 아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지만요. 현재 공개된 자료랑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은 예전과 다르게 기관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바뀌었고요. XRP도 규제 불확실성을 떨치고 진짜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2029년쯤에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현재 흐름을 근거로 제가 한번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능성 높은 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계속 발전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3년 후 2029년의 세상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XRP가 서로 파이를 뺏고 경쟁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각자 독보적인 역할을 굳힌 동반자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보자면요.
이제 진짜로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을 거고, 미국이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재산을 선언하고 나서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가지고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국을 하거나 구부펀드에 편입하기 시작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듯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시대입니다. 2028년 5차 반감기도 지나서 이제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은 하루에 225개로 더 희귀해졌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없는데 각 국가 정부랑 기관들은 나도 좀 떼어놔야겠다 하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2029년쯤에는 비트코인이 한 개에 몇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오르내림은 있겠지만요. 큰 손들이 받쳐주는 든든한 바닥이 계속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반토막, 10분의 1토막도 나고 이런 일은 거의 전설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역시나 오래 버티니까 국가에서도 사가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상태겠죠. 반면에 리플 XRP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저는 XRP가 2029년에는 드디어 글로벌 결제망의 주인공으로 떠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송금이나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자금 이체를 할 때 굳이 속도가 느리고 비싼 기존 시스템 대신에 XRP를 중간에 쓰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미 2026년을 기점으로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빠르게 성장했고요. 2029년에는 그 규모가 수백억 달러 이상으로 커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달러를 주고받는 상당 부분을 이 토큰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RLUSD는 뭐든 리플 레저 위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약간의 XRP 수수료가 쓰이고 소각되기 때문에 2029년쯤이면은 리플 레저가 처리하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요. 수수료로 소각되는 XRP 양도 무시 못할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네트워크가 붐빈다. 수수료 단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연간 수억 개의 XRP가 소각되는 일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RP는 발행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유통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일종의 디플레이션 토큰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XRP를 실제 거래했으면서 신뢰가 쌓인다면요. 가격 변동성도 지금보다 줄어들고 안정적인 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018년에 찍었던 3.8달러 같은 가격은 가뿐히 넘어서면서요. 몇 달러에서 두 자릿수 달러까지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 바로 이런 배경이겠죠. 결국 2029년에는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왕으로, XRP는 글로벌 송금의 핵심 기축으로 서로 영역을 달리하면서도 또 동시에 크립토 시장을 끌어올리는 쌍두마차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이 떠오릅니다. 지금 당장 뭘 얼마나 사두면 좋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겠죠. 성향마다 다르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둘 다 놓치면 안 될 만한 코인이 됩니다. 한쪽에선 안정, 또 한쪽은 성장, 이렇게 역할 자체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70%, 리플은 30% 이런 식으로 배분해 두시면 비트가 바닥을 단단히 지지해주는 동안에 리플이 위로 팍팍 튀어올라서 전체 계좌를 키워주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보수적인 분이라면 비트코인 비중을 더 높이시고 공격적인 분이라면 리플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두 자산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맞는 황금 비율을 찾는 겁니다. 실제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더라도 비트 100%나 리플 100% 한쪽에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섞은 포트폴리오가 3년 뒤 수익률과 안정성 모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줬습니다. 결국에 100만 원 정도로 3년 뒤 계좌를 불릴 열쇠는요. 비트코인과 리플을 어떻게 나눠서 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내가 단순하게 보기 좋게 종목을 나눠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내 투자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양한 종목 매수해가지고 계좌를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들 떠올리시는데 여러 가지 코인을 조금씩 담아두면 마치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포트폴리오의 핵심은요. 단순하게 종목 개수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내 투자 심리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 갑자기 하락했을 때 불안함을 가지지 않고 또 반대로 시장이 상승했을 때 과도한 욕심에 흔들림을 가지지 않는 거, 이렇게 균형을 만들어 두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역할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몰빵 투자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종목에 대부분의 자금을 넣어두고 시장 좋을 때는 괜찮겠지만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리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몰빵 투자가 시장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은 이 하락장 순간에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격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이 커질 거고요. 또 그 충격파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포함해가지고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또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성해두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상승할 때는 어떤 대응을 할지, 또 하락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할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두시면은 투자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포트폴리오는 수익을 크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두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인업계 거물들이 하고 있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래킨밀러가 뭐라고 했냐? 앞으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다 장악할 거다라고 폭탄선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달러나 원화 같은 돈과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코인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돈 이동의 중심이 될 거란 얘기겠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지금 국제송금에 쓰이는 리플 XRP 같은 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 다 해먹어버리면 XRP 같은 거는 왜 필요하지? 이런 근본적인 불안한 질문들이 현재 XRP 커뮤니티 사이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다 해먹고 XRP는 찬밥 신세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찝찝한 딜레마를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표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송금을 다 접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서 수많은 통화를 연결해주는 핵심 엔진 역할은 XRP가 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이제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일단 억만장자들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꽂혔는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시면은 은행을 통해서 스위프트라는 국제망을 거치셔야 되죠. 근데 이 스위프트 송금망이 실제로 내 돈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000 보내라 이런 메시지만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단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 은행들을 릴레이로 거치면서 각 은행마다 수수료를 떼갑니다. 게다가 보내는 돈들의 몇 %를 미리 여러 나라 계좌에 묶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노스트로 계좌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해외 여기저기에 미리 돈을 묶어놔야지 송금이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돈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문제입니다. 국제송금 한 번 하면은 보통 며칠씩 걸리는 거 아실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사이에 여기저기서 수수료로서 2%에서 많게는 7%까지도 떼입니다. 100만원 보내면 수수료로 몇만원 그냥 사라진다는 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이나 중개은행이 없이 24시간 365일 몇 분 안에 뚝딱 돈이 넘어갑니다. 수수료도 조금밖에 안 들어요. 전체 비용이 보통 0.5% 정도에서 많아야 1% 정도라니까요. 몇십 분의 1 수준인 겁니다. 천천히 비싼 은행 송금이랑 빠르고 저렴한 코인 송금,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라면 어디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바로 이 압도적인 효율성 때문에 암스트롱이나 드래켄밀러 같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의 미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드래켄밀러는 10년에서 15년 안에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뼈대를 스테이블 코인이 형성할 것이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루에 수백조 원 규모 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 대세다, XRP 같은 거 이제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숨은 반전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동성의 파편화 문제입니다. 어려운 말 같으시겠지만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 지금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많죠. 앞으로 각 나라가 자기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미국 달러 코인, 일본 엔화 코인, 유로 코인, 심지어 개발도상국 화폐 코인까지도 우후죽순 나오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종류별로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코인끼리 바로바로 교환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왜 어렵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 엔화 코인하고 멕시코 페소 코인을 직접 맡겨놔려면 둘 사이에 누군가 풀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두 코인을 쟁여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교환을 시켜주겠죠. 근데 세상에 코인이 100가지라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짝지으려면 무려 4,950개의 교환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별로 코인이 많아질수록 교환 경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수학 공식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인기 많은 코인들끼리는 그나마 교환 시장이 잘 돌아갈 텐데, 인기가 없는 마이너한 코인들은 교환풀이 텅텅 비기 일쑤겠죠. 그러면 교환하려면 가격이 왕창 미끄러지거나
아예 교환이 안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여기저기 자금이 흩어질 거고요. 막혀버리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XRP가 등판합니다. XRP는 모든 통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중립 브리지 통화로서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 통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교환부를 전부 다 만들 필요도 없이 각 나라 코인들과 XRP만 연결만 해주면요. 일본 코인과 XRP, 유로 코인과 XRP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면은 일본 엔화를 XRP로 한번 바꿨다가 그 XRP를 다시 멕시코 페소로 바꾸는 뭐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 끝입니다. 이 두 번의 변환으로 전 세계 어떤 통화 조합이든 빠르게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리하죠. 이러면은 각 국가의 은행들 결제를 위해서 해외에 미리 돈을 잔뜩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XRP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퍼진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 사이를 연결해줄 리플 XRP라는 브릿지가 더 중요해지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 좋은데 각 나라 중앙들이 아예 자기들끼리 CBDC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직접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XRP 같은 민간 코인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 일리가 있는 반론입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 BIS라거나 JP모건 같은 데서요. 여러 나라 디지털 화폐를 한 플랫폼에서 교환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딱 짜고 우리끼리 폐쇄망 쓰자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XRP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런 글로벌 폐쇄망을 모든 나라가 함께 쓰게 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라는 점인데요. 나라들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기술 표준 맞추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반면에 XRP는 이미 전 세계 어디서나 몇 초 만에 쓸 수 있는 검증된 공개 네트워크죠. 무엇보다도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이 큰 은행들은 자기들이 발행한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리플 냈죠. 즉 리플의 공개 네트워크 위에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 공개 인프라 쓰겠다 이렇게 손을 들었다라는 거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25년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투명한 준비금 없이는 스테이블 코인 못 만들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뉴욕의 금융당국은요.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공식적으로 인가까지도 해줬고요. 결정적으로 미국 트럼프 측에서는 XRP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고려하겠다는 언급까지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XRP를 사실상 공식 인정해준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각 국가가 민간 솔루션 같은 것들 배제하고 하나로 뭉친다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가 리플 쪽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결국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면에 나서서 글로벌 송금을 담당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서로 다른 화폐들을 이어주고 네트워크를 굴리는 핵심 연료는 XRP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거. 이미 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리플 결제망에 합류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수년 동안 XRP를 짓눌렀던 법적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됐습니다. XRP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고 정작 요즘 XRP 가격은 지난 최고점보다도 한참 낮아서 답답하지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 사용량, 기관 참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가격과는 다르게 물밑에서 엄청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셈이겠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얼핏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를 다 지배하는 듯 하지만요. 실제로 XRP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보이지 않게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결제망이 완성되는 그림이겠습니다. 규모가 큰 대형은행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앞단에서 쓰겠지만요. 여러 나라랑 거래할 때는 알아서 리플 레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XRP로 환승해서 보낼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가 XRP를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백엔드에서 XRP가 신나게 돈을 실어 나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사용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그 가치도 제대로 재평가받는 날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을 지배하면 XRP는 어떻게 되나는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XRP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반전 시나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XRP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안정된 디지털 돈이고 또 결제의 앞부분을 담당을 하고 XRP는 그 뒤에서 모든 통화의 흐름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만 이해해 주시면은 XRP 리플 투자자분들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건 이거겠죠. 정말 이대로 XRP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이런 변수들이 가로막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부랑 중앙은행들이 과연 이 판을 뒤집을 비장의 패를 쥐고 있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처럼 지치고 또 답답한 시장일수록 앞으로 변화의 시장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장 정말 많이 지치게 만든다는 느낌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계속 답답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건요. 지금 당장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로만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 지금의 상황만 보시고 너무 단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앞으로 변화될 시장에 대해서 미리 어떤 준비를 해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거 하나씩 준비해 두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큰 차이점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이 투자하시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상승했을 때 팔고 하락했을 때 매수해라 이런 기본적인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보통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이 좋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수를 망설이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많이 상승했을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매도를 못 하시고요. 하락이 시작되면 불안해서 뒤늦게 매도하는 이런 경우들도 반복이 되곤 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단순하게 짧은 문장으로만 이해하시기보다도 조금 더 길게 풀어가지고 생각해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조금씩 준비하고 매수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이 또 좋을 때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 투자에 대한 시야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결국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단순한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원칙을 얼마나 길게 보고 지켜나가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답답한 시장들도 단순하게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들, 단기 고점과 저점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도 약간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셔야 시장이 재밌어지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시면서 투자한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시장이 절대 어렵다고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리플 경영진이 XRP를 덤핑하고 있다. 즉 리플랩스 본인들 그리고 임원진들만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본다는 소문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고 있는 얘긴데요. 지난 2020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런 공포감이 극에 달했었고 XRP 가격이 폭락했고요. 이제 리플 끝났다. 리또속이다. 이런 말들 가장 많이 나오던 시기였었죠. 리플이 사기가 아니냐라는 의심들 또 경영진이 우리 돈을 빨아먹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들이 커졌어요. 실제로 리플은 매달 약 10억 개 정도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풀어왔었는데 그중에 3억에서 4억 개를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는 다시 잠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경영진이 꾸준히 코인 팔아치워서 개미들 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었고 한마디로 리플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극도의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기에 월가의 큰손들, 즉 기관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겉으로 코인 가격이 출렁이고 스캔들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돈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놓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대중이 리플을 의심하면서 XRP를 던질 때 미국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은 오히려 리플의 인프라를 통째로 사고 있었다는 사실. 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공포의 전말을 잠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SEC 소송으로 XRP 가격이 폭락했었죠. 많은 분들께서 이때 손절하시거나 등을 돌렸었지만 법적 싸움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23년 7월 미국 법원 판사가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판결했었고요.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풀어줬었는데 이어서 2023년 10월 SEC가 결국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공동 창업자에 대한 소송까지도 취하해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영진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들이 공식적으로 해소가 된 거죠. 이렇게 4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겁먹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 이런 희망들이 싹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중들은 찜찜했어요. 그래도 경영진이 코인을 계속 팔고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의심들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무렵의 월가의 움직임은 완전히 딴판이었는데요. 2025년 11월 리플은 놀라운 투자 유치 소식을 발표합니다. 미국 월가 대표 헤지펀드 포트리스랑 세계적인 트레이딩 기업 시타델 증권의 주도로서 무려 5억 달러, 6,600억 규모의 사모 투자를 받게 된 거고, 이번 딜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털 A16Z, 안드리센 호로이츠, 구글의 투자 부문 구글 벤처스, 암호화폐 펀드 판테라 캐피탈, 영국의 거물 헤지펀드 브레반 하워드, 그리고 마셜 웨이스까지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 가히 글로벌 금융 큰손들이 총 출동한 셈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투자 계약의 특별한 조건이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일종의 보험 장치를 넣어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플 지분을 사지만 만약에 리플이 3년, 4년 안에 기업 공개 IPO를 안 하면 리플은 우리가 가진 지분을 전부 다 다시 사줘야 된다. 대신에 연 10%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IPO가 무산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건질 안전판을 마련한 거죠. 심지어 거꾸로 만약에 리플 쪽에서 IPO를 안 하고요. 우리가 지분 되살게 이렇게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연 25%의 이득을 얹어줘야 된다고 한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계약이죠. 언뜻 봤을 때 지분 투자 같겠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몇 년 뒤 이자까지 붙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상 대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관들도 리플이 불안하니까 저렇게 안전장치를 단 거 아닌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철저히 지키고 싶어 했다.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면은 기관들은 리플을 불안정한 코인 회사로만 본 게 아니었다. 이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리플을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튼튼한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저렇게 복잡한 계약까지 맺어가면서 대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때 기관들이 책정한 리플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 약 53조 정도였는데요. 이 수치에서는 리플이 가진 블록체인 성금망과 기관용 솔루션의 가치가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작 그 무렵에 일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XRP 시세만 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 XRP 가격이 30에서 40%가량 하락했죠. SEC 이슈도 있었고요.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역시 리플은 안 된다면서 실망하고 손절했어요. 근데 반전이 뭐냐? 그렇게 코인 가격 주저앉아 있을 때 리플 회사 가치는 오히려 껑충 뛰고 있었다는 사실. 2026년 3월 리플 회사는 자기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자사주 공개 매입을 선언합니다. 그 규모가 무려 7억 5천만 달러, 약 1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때 리플이 책정한 자기 회사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 약 66조 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기관 투자 받을 때는 400억 달러 가치였는데 짧은 기간에 내부적으로 가치를 25%나 올려잡으면서 우리 주식 우리가 사들일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결정을 했나를 보셔야겠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대규모로 산다는 거는 우리 회사 앞으로 정말 잘 될 테니까 지분을 외부에 주지 않고 우리끼리 이득을 가져가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실제 리플 같은 경우에 2024년 연매출 10억 달러 넘기면서 사상 최대 실적냈고요.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즉 굳이 주식시장에 나가서 돈을 더 끌어오지 않더라도 될 만큼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요. 리플 회사의 가치랑 XRP 토큰의 가격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걸 금융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 시세랑 회사 가치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크립토 기업들 이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의 시가총액에 회사 평가가 좌우되곤 하는데요. 리플이 그 공식을 깨버린 거죠. XRP 가격이 당시 1달러 남짓한 박스권에 머물면서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리플 회사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66조 원으로 평가받으면서 날아오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 숫자가 증명을 하는 것처럼요. 대중들의 두려움과 기관의 탐욕이 완전히 엇갈려 버린 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기관은 그렇게 리플을 좋게 봤을까 궁금해지실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이 리플의 진짜 실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리플이 SEC 소송 마무리되자마자 그동안 준비해온 큰 그림을 실행해 옮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름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는 거였어요. 히든로드, 지트레저리, 레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회사를 사들이고 또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단순하게 사업 아이템 늘린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죠. 이 궁극적인 목표는 종합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관들, 예를 들어가지고 헤지펀드 은행들, 리플 프라임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자산부터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자산까지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리플 같은 경우에 사업 확장이랑 기술 투자만 한 게 아닙니다. 이 규제 레귤레이션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측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규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협력하자라는 철학을 고수해왔다고 해요. 암호화폐 업계 초창기 저 사람 은행 편에 붙어가지고 배신자 같은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이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리플이 받아놓은 라이선스만 60개에 이르고요.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을 지금 미리 쌓아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5년 12월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리플에게 국법 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예비 인가를 내주죠. 이게 무슨 뜻이냐? 리플이 미국 연방 차원의 신탁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리플이 은행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업을 할 길이 열렸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은행 인가를 받으려면 자금 세탁 방지, 고객 신원 확인, 외부 감사까지도 이 수많은 조건들 충족해야 되는데요. 리플이 그만큼 신뢰성과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리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선명해지죠. 리플의 목표는 단순하게 코인 하나 가격 올려가지고 단기 이득 보자, 이게 아닙니다. 글로벌 결제망을 장악하는 합법적 금융제국을 건설하는 거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도 여러가지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은행 간의 송금망 스위프트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공언해왔습니다. 현재 스위프트망으로 매년 150조 달러의 자금이 이동하는데요. 리플이 그중에 10% 정도만 가져오더라도 15조 달러, 20%면 30조 달러입니다. 상상조차 힘든 규모죠. 리플이 그 거대한 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왔더라는 거.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리플넷이 글로벌 송금을 처리하게 된다면요. XRP가 설사 겉에서 조명을 못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네트워크의 가치랑 수수료 수익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된 만큼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진짜 속내를 생각해 볼까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갈링하우스가 자기 XRP 잔뜩 모아놨다가 가격 올라가면 팔아치우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개인 자산만 90억에서 100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이 넘어가요. 이미 미국의 최고 부자 반열에 들어갔다는 말인데요. 이 정도 부자가 지금에 와서 코인 조금 팔아가지고 몇백억 더 벌겠다고 무리수를 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요. 이 목표 자체가 단순한 부동산이나 주식 차익 수준이 아니라 조 단위 정도의 금융 인프라를 손에 쥐는 거,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유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석유왕 록펠러나 금융황제 JP모건처럼 갈링하우스는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판을 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10년이 넘도록 규제 라이선스 확보하고 필요한 회사들 인수합병하고 때로는 SEC 소송 같은 악재도 정면 돌파하면서 승소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리플 경영진이 애초에 XRP 따위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더라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법적 싸움과 막대한 벌금까지 감수하면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거 한마디 확인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XRP를 자기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긴다, 이런 방증이겠죠.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은행들이 갑자기 XRP를 사모으고 이렇게 활용까지도 하는 이런 일은 당장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사이에 리플 레저 네트워크 위에서 XRP의 활용도, 희소성들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요? 올해 2026년 말 리플이 구축한 플랫폼을 채택하는 은행과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겁니다. 수많은 포춘 500대 기업들, 미국 월가의 펀드들, 이제 국가 간의 거액을 이동할 때 스위프트 대신에 리플넷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리플넷이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죠.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은행 인프라죠. 여러 가지 면모로서 신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정산할 때는 변동성 걱정 없는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를 기본으로 사용할 겁니다. 또 그 덕분에 엄청난 액수의 자금들이 RLUSD 형태로 리플 레저 위를 흘러다니게 되겠죠. 그런데 정작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초반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니 역시 봐라, 기관놈들은 XRP 따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아니냐, 이거 RLUSD만 사용하고 있냐, XRP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남아있던 개인분들께서 상당수가 실망해서 XRP를 손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벌어지는 현실은요, 리플 레저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 세계 곳곳에서 RLUSD가 결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리플 레저에서는 매 초마다 수많은 거래가 기록되고, 그때마다 수수료로 쓰인 XRP가 조금씩 소각돼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 통화 간의 환전풀에서는 여전히 XRP가 보이지 않게 움직일 거고요. 즉 코인 시세 창에서는 조용히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뒤에서는 XRP 수요랑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뒤늦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니 XRP 유통량은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 정작 리플넷은 세계 금융에 깊숙이 쓰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고, 그러면 XRP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처럼 근거 없는 기대감에 요동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사용에 따른 가치가 재평가되는 국면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인위적인 펌핑 없이도 네트워크 효과랑 희소성 원리에 의해서 XRP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 리플과 미국 월가의 큰손들은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내 멘탈과 투자 심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투자 시장을 오랜 시간 경험하다 보시면은 결국에 가장 크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시장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심리랑 멘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멘탈과 투자 심리를 강하게 키우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리플 XRP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가격이 하락해도 도대체 언제 오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함 그리고 초조함, 급함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항상 직선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횡보 구간을 거치고 또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변동성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상승 패턴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시간도 하나의 시장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투자 심리랑 멘탈 같은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에 투자에 도움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이 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했을 때 지금까지 왔던 하락장에 대해서 이런 패턴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시장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전에 힘들었던 구간들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욕심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매도 타점에 대한 기억들을 반드시 남겨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서 상승장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습관들을 만드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점은요,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는 능력보다도 내 투자 심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하고 또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여부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도 단순하게 힘든 시간 정도가 아니라 내 투자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반등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단기 수익 볼 수 있는 이 차트상에 있어서 가장 급등 나오기 직전에 있는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카이트라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으로 20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면서 RSI 지표상으로도 과매수 구간까지 상승을 해줬고, 그만큼 현재 매수세가 강력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쭉 그냥 바로 급등을 하거냐, 아니면은 급등하지 못하고 바로 폭락을 하느냐, 딱 둘 중 하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반 싸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서 가장 강력한 패턴이 떴죠. 바로 양봉 한 번, 그리고 음봉 한 번으로 꼬았다가 다시 양봉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를 봤을 때 단기간에 급등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미 한번 털고 가겠다, 음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 다져주고 다시 음봉 말린 자리를 그대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양봉, 음봉, 양봉, 그리고 나서 급등으로 이어지는 패턴들이 자주 출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상승할 때 거래량, 그러니까 단기 바닥 부근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던 이 양봉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크게 많이 터졌죠. 일반적인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소 4배, 5배 정도는 거래량이 크게 터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양봉 거래량과 그리고 지금 양봉으로 말아 올렸을 때의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바닥 부근에서 매수세가 지금 더 많았다. 매수의 양이 더 많았고 그만큼 매도, 그러니까 팔 사람들도 더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가격입니다. 140원 부근에서 지금 180원, 19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일반적인 심리를 한번 따져 볼게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140원, 130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19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이번에 다 팔았어요. 왜 그러냐? 이 증거가 바로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 거래량 지금 상승했는데 여기서 안 팔았어요? 이건 뭐냐? 바닥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이 이거 더 갈 거야, 아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승하든 하락하든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거래량 터졌어요. 이게 바로 개미털기의 힘입니다. 상승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하락해보니까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공포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상승해주니까 우르르 팔고 나가는 겁니다.
개미털기의 과정 자체가 현재 거래량으로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양봉, 음봉, 양봉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급등 직전 패턴에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등 못하고 폭락한다, 그럼 여기서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자체가 이게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 카이트 코인은 이 다음에 바로 급등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한 가지가 지금 벌써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가 뭐냐, 기본적인 심리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당시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개미 털고 있는데도 안 팔아요. 거래량이 이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금 절반 정도 터진 상황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팔지 않았다, 매도하지 않았다. 이 개미 털기 요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오히려 양봉이 크게 터지면서 가격을 말아 올렸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시장 심리에서의 이 차트에서의 투자 심리가 매수와 매도의 줄다리기를 비교를 했을 때 매수세가 더 강할까요? 매도세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매수세가 더 강했고 매도세가 적었기 때문에 팔 사람들 다 팔아도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게 먼저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볼게요. 요 카이트 코인 방금 전 차트에서 양봉이 강력하게 떴었죠. 양봉이 뜨면서 1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어때요? 지금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합니다. 지금 업비트에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코인들 보통 보면은 기본적인 거래대금 자체가 300억에서 1000억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이트 코인은 강력한 급등했고 팔 사람들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70억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양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후속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이 거래대금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차트를 조금 더 축소시켜가지고 길게 본 겁니다. 처음에 신규 상장 당시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180원 라인 돌파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돌파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지루하게 끌면서 개미들을 털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주는데 여기서 요때 이 180원, 190원 라인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다시 지금 본전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팔기 싫을까요? 이 투자 심리상으로 봤을 때는 반반이겠죠.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했을 테고, 아 나는 이거 기다린 게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더 크게 먹고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을 봤을 때 이 당시에 지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요 당시 그리고 거래량 여기에 대해서 절반도 안 터진 상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본전 왔는데 팔아요 안 팔아요? 매도세가 지금 보였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지금 팔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미 거래량으로서도 확인이 된 상황이죠. 이유가 뭐냐, 일단 거래량 자체가 같은 라인 자리까지 왔는데 기본적인 거래량이 아주 극소수로 터진 상황이고,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터졌는데도 가격이 반등을 하고 미털기 음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자체가 10% 넘게 급등을 한다. 이거는 그만큼 매도할 사람들은 다 팔았고 약간의 적은 매수세만으로도 가격 자체가 쉽게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놓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호가창을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호가창 숫자만 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트상에 뭘 확인했죠? 방금 매도세가 적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죠. 이 차트의 기본적인 투자 심리를 봤을 때 매도세가 지금 적은 상황이고 보유하고 싶은 심리가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차트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호가창 어때요? 가짜 매도세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본전이 왔다라면은 팔 사람들 심리가 어떨까요? 보통 이게 186원에 팔든 185원에 팔든 급하게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많아야지 가격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가짜로 걸어놨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그냥 이게 186원 가면은 또 이거 위에다 올려놓고 189원, 190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짜로 올려놓는 매물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게 호가창으로도 확인이 됐고, 반면에 종목이 10%씩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비싼 값에, 지금 만약에 185원이면은 나는 186원에라도 사겠다, 이런 식으로 1원 1원 조금 더 비싼 값에 사고자 하고 싶은 이런 매수세가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180원, 190원 라인에서 210원, 220원, 그리고 240원 라인까지도 넘볼 정도로 하루 만에 20% 정도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윗골이 달고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14% 정도 급등한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가지 차트상의 매도랑 매수세 보유심리까지도 확인하면서 호가창의 가매도까지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런 차트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축소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공부가 되셨다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신규 상장 당시에 강력한 매물 구간에 거래량이 적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 당시 터진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터진 것도 아니죠. 종목 자체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정도로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의 시세가 지금 200원으로 끝날 종목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든 다시 또 반등을 주든 뭐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저는 이 차트가 그대로 우상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줄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청년 채널 차원에서도 이 종목 계속 이제 추적해가지고 기본적인 타점들 회원분들께서 따라오실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타점들을 찾을 때마다 다시 한번 텔레그램방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신사 단기 종합방 통해가지고 카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멋지게 수익까지 나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이죠. 다시 한번 또 타점 나왔을 때 그때 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